저는 김도연 42살입니다. 비가 오던 그날의 기억은 흑백 영화 같습니다. 잔뜩 흐린 하늘, 질척한 골목길, 그리고 문 앞에서 울던 어린 나.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희미해진다. 그날의 흑백 영화 속 나는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숨을 들이마시자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이 공기가 내 것 같지 않아. 42살의 박도연은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바닥이 딱딱하게 느껴졌다. 이곳은 고향이 아니라 자신을 버린 곳이었다. 나는 이 땅에서 자식이 아니라 짐이었다. 양복 주머니 속에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다. 땀에 젖어 메모지의 글씨가 희미해졌다. 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골목 끝, 반찬 가게 운영. 김옥순, 73세. 손끝이 덜덜 떨렸다. 마치 이 이름이 자신을 과거로 되돌리는 듯했다. 어린 시절, 박도연은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다. 그러자 김옥순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김옥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이를 그 남자에게 떠넘겼다. 울지 마라.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비에 젖은 골목에서 박도연은 울부짖었다. 그러나 김옥수는 이미 집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날 이후 한국은 지워야 할 과거였다. 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 미국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피가 마를 정도로 공부했고 20대 후반에는 금융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일으켰다. 지금의 박도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금융기업의 CEO였다. 그러나 그 성공이 박도연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김옥순, 내가 버린 아이가 돌아왔다. 이제는 되갚아줄 시간이었다. 김옥순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박도연이 울면서 애원할 때 김옥순이 가졌던 무표정 그대로 이번엔 자신이 김옥순을 외면해 줄 것이다. 손에 쥔 메모지가 구겨졌다. 김옥순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다. 한때 자식을 버려야 할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비참한 모습이면 좋겠다. 시장 한 구석에서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흙 묻은 손으로 생선을 다듬으며 한숨을 쉬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복수의 순간이 더 짜릿할 테니까. 박도연은 핸드폰을 꺼냈다. 운전기사가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마이너스 대표님, 공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도연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다. 운전석에 앉은 56세 장성민이 반갑게 인사했다. 한국 지사에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박도연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 도로를 따라 늘어선 가로등이 흐릿한 빛을 뿜고 있었다. 그냥 더럽네요. 장성민은 무슨 뜻인지 묻지 않았다. 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장으로 갑시다. 김옥순, 기다려라. 내가 버린 아이가 이제는 너를 버리러 왔다. 이제부터 넌 에릭이야. 박도연은 가느다란 팔을 떨며 낯선 부부를 바라보았다.
갓 10살이 된 아이에게 새로운 삶이란 말은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양부조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넘기더니 퉁명스럽게 말했다. 한국 이름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부모는 돈 받고 너를 우리에게 판 거야. 내 이름은 이제 에릭 스미스다. 그 순간 박도연은 깨달았다. 자신의 엄마가 돈과 자신을 바꾸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서류 속에 적힌 새로운 이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 나는 박도연이 아니다. 미국 중서부의 황량한 거리, 회색빛 벽돌로 지어진 낡은 건물. 그곳이 박도연의 새로운 집이었다. 그러나 집은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늦잠은 용납 못해. 양부존의 목소리는 군인처럼 날카로웠다. 주어진 아침 식사는 시리얼 한 줌과 찬 우유. 우유 남기지 마라. 아까운 걸 버리는 놈은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박도연은 억지로 우유를 삼켰다. 속이 미식거렸지만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배를 골아야 했다. 학교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원형 테이블에 3, 4, 5 모여 앉았다. 그러나 박도연에게는 앉을 자리가 없었다. 야, 짱깨. 영어도 못하지? 까만 머리카락과 작은 체구를 조롱하듯 덩치 큰 백인 아이가 어깨를 툭 쳤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건 비웃음뿐이었으니까. 그러나 조용히 있는다고 넘어가는 법도 없었다. 이게 대답을 안 하네? 순식간에 밀려오는 충격. 박도연의 점심 쟁반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뜨거운 스프가 허벅지를 타고 흘렀다. 그러나 선생님은 멀리서 보고도 외면했다. 넌 고하잖아. 찌르지 마. 그날 밤 박도연은 작은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그러나 울음소리를 들키면 더 큰 일이 날 것이었다. 양부조는 규율에 엄격했다. 아이가 필요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것이었으니까. 쓸모없는 짓 하지 마라. 여기선 약한 놈이 먼저 죽는 거야. 박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울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주말엔 일해야 해. 어느 날 양부가 말했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렇듯 거절이란 없었다. 양부는 동네 신문 배달 일을 시켰다. 새벽 4시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신문을 던졌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박도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빠, 제 돈은 언제 받아요? 양부조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게 돈이지. 멍청한 놈아. 그날 밤 박도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패였다. 언젠가 여기서 벗어나고 말 거야. 그 다짐이 박도연을 버티게 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박도연은 혼자였다. 그러나 공부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농구를 할 때 박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단어장을 외웠다. 단어 하나라도 더 알아야 했다. 문법을 틀리지 않아야 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침대맡에 전등을 켜놓고 책을 읽었다.
양부모가 불을 끄라고 소리칠 때까지 손등에 파란 잉크 자국이 번졌다. 연필을 쥔 손이 굳어갔다. 더 노력해야 해. 살아남아야 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박도연은 짐을 쌌다.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 드디어 양부모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박도연은 장학금을 신청했고 모자란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충당했다.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섰다. 주말에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을 뛰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다. 몸이 피로해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졸업할 때 최우수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에 입사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박도연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더 높은 곳을 바라봤다. 퇴근 후엔 사업 계획서를 짰다. 주말엔 투자자를 찾아다녔다. 수십 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30대 후반 박도연은 세계적인 금융기업 CEO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함부로 대할 사람도 없고 그를 억누를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 김옥순, 내가 만든 상처는 이렇게 커졌어. 대표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SUV가 멈춰섰다. 박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차창 밖으로 오래된 간판들이 보였다. 좁은 골목, 낡은 시장, 지저분한 길바닥에 던져진 생선 찌꺼기들, 뜨거운 기름 냄새와 소란스러운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장 한 구석, 허름한 반찬 가게, 엄마 손 반찬, 낡은 간판이 바람에 덜렁거리고 있었다. 가게 안 작은 노파가 고개를 숙인 채 멸치를 볶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등, 굽은 허리, 깊게 팬 주름들. 김옥순, 박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가게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를 버린 데가 이제 받아야지. SUV 문이 열렸다. 검은 구두가 바닥에 닿았다. 천천히 반찬 가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반찬 좀 삽시다. 김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김옥순은 박도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박도연은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기름 냄새, 양념 냄새, 습기 찬 공기가 뒤섞여 숨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김옥순은 손에 비닐장갑을 낀 채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다. 거칠어진 손, 굽은 허리, 그리고 깊게 팬 주름. 30년 전보다 작아진 몸집. 박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김옥순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다. 그러나 곧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이 감정이 뭐지? 동정인가? 그럴 필요 없었다. 오늘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박도연은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반찬 좀 삽시다. 김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눈이 박도연을 마주했다. 뭐 필요하세요? 익숙한 목소리. 그러나 그 눈빛엔 그 어떤 기색도 없었다. 박도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알아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제일 잘 나가는 반찬이 뭐죠? 김옥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멸치볶음이 맛있어요. 직접 만든 젓갈도 있고요. 박도연은 천천히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다. 허름한 선반 위에 반찬통들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벽엔 낡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다.
이것이 자신을 버리고 남은 김옥순의 인생이었다. 멸치볶음이 맛있다고요? 박도연은 조소를 흘리며 말했다. 이름이 엄마 손 반찬이라던데. 김옥수는 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엄마 손으로 만든 반찬인가요? 김옥순이 눈을 깜빡였다. 박도연은 몸을 숙이며 천천히 속삭였다. 당신이 엄마라는 말 쓸 자격이 있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심장이 멎은 듯한 표정.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박도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몰라보겠어요? 김옥수는 얼어붙었다. 박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했다. 김옥순, 나야. 가게 안이 순간 고요해졌다. 한순간 김옥순의 손에서 비닐장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연아?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 그제야 김옥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도연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을 찌푸리며 손을 뻗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너 정말. 그러나 박도연은 한 발짝 물러섰다. 손대지 마세요. 김옥순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오르더니 곧 떨어질 듯 흔들렸다. 도연아 맞구나.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박도연은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를 걱정하기라도 했어요? 김옥수는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죠? 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30년 전, 비 오는 날. 문 닫고 나를 내던지고 돌아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 맞죠? 김옥순이 움찔하며 입을 막았다.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러나 박도연은 냉정했다. 30년 동안 당신이 날 찾기라도 했나요? 김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박도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나를 판 돈은 잘 썼어요? 그 순간 김옥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 가게에서 무슨 일인가? 저 손님, 왜 저렇게 화가 났지?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며 바라봤다. 그러나 박도연은 상관없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 돈으로 좋은 인생이라도 살았어요? 김옥수는 울컥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팔아서 얻은 돈이잖아요. 김옥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치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러나 박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30년 전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비 맞으며 소리쳤어요. 엄마가 필요하다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요? 그냥 문 닫고 끝이었잖아요. 그때 당신이 내 심장을 갈아엎고 간 거라고요. 김옥수는 두 손을 떨며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도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면 뭐가 달라지나요? 김옥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널 살리려고. 뭐라고요? 그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땐 박도연은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럼 지금은? 지금이라도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어떤 이유든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까. 김옥수는 입을 열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이 버린 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옥순의 두 손이 떨렸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박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그대로 보였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박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버려졌고 당신은 날 팔았어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김옥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김옥순의 두 손이 가게 카운터를 붙잡았다.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꼭 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30년 전 김옥수는 모든 걸 잃었다.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었을 때 김옥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나마 남편이 남긴 단칸방이라도 있었기에 비록 가난해도 아들 도연이만 지킬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남편이 남긴 돈 갚아야지, 아줌마. 우린 사업 자금 빌려줬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버리면 어떡해? 김옥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남편이 빚을 남겼다는 걸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가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돈도 없는 주제에 어차피 못 갚을 거면서 말이 많네. 그들은 삐뚤어진 웃음을 지으며 한 가지를 제안했다. 애라도 담보로 넘겨. 그럼 이자는 좀 봐줄게. 그 순간 김옥순의 피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애라도 넘기라고. 우린 빚을 받아야겠고 그쪽은 돈이 없고 그럼 애라도 데려가야지, 안 그래? 사채업자의 손이 도연이의 머리를 툭 쳤다. 도연이가 겁에 질려 김옥순의 치마자락을 꼭 잡았다. 엄마 무서워. 김옥순은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요. 제발 내 애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빚이나 갚아. 한 달 줄 테니까 돈 못 갚으면 애는 우리가 데려간다. 그 말을 남기고 사채업자들은 사라졌다. 그날부터 김옥순의 악몽이 시작됐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돈 준비됐어? 이자만이라도 갚아야지. 아줌마, 그냥 애 넘기면 편해. 도망칠 수도 없었다. 어딜 가든 그들은 찾아왔다. 김옥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여자 윤 씨가 은밀하게 말을 걸었다. 옥순아, 너 정말 돈 구할 방법이 없어? 김옥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윤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국에 입양 보내는 거야. 뭐? 내 조카도 얼마 전에 보냈어. 미국에 가면 부자로 살 수 있대. 김옥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도연이는 내 전부야. 이렇게 살다가 애까지 사채업자한테 빼앗기는 게 더 나아? 김옥순의 손이 떨렸다. 입양 보내면 애는 잘 살 거야. 김옥순의 눈앞이 흐려졌다. 사채업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애라도 넘겨. 그럼 이자는 좀 봐줄게. 만약 도연이를 입양 보내면 적어도 맞지 않고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결국 김옥수는 무너졌다. 며칠 후 김옥수는 입양 브로커를 만났다. 양복을 빼입은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미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좋은 가정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드님은 행복할 겁니다. 이제는 가난이 아니라
풍요 속에서 자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드립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아이가 학비로 쓸 수 있게 아이 양부모에게 주세요. 김옥수는 무너진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김옥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나 어디가? 김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도연의 어린 눈이 흔들렸다. 엄마도 같이 가. 김옥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런데 도연이가 손을 뻗어 김옥순의 얼굴을 만졌다. 엄마 울어? 그 순간 김옥순은 독하게 마음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도연이가 울먹이며 김옥순의 옷을 붙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었다. 입양 브로커가 다가왔다.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김옥수는 아들의 손을 놓았다. 도연이가 소리쳤다. 엄마, 엄마. 그러나 문이 닫혔다. 그리고 비가 내렸다. 김옥수는 입양 브로커에게 속았다. 며칠 뒤 도연이를 떠나보낸 후 김옥수는 브로커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아이가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런데 브로커의 반응이 이상했다. 네, 무슨 아이요? 제 아들 박도연이요. 미국에 보냈잖아요. 브로커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미안하지만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김옥수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분명 여기에 입양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김옥순이 사인한 서류는 모두 조작된 가짜 서류였다. 그녀가 입양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을 빼앗긴 것뿐이었다. 그 후 김옥수는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관공서를 가고 신문을 뒤지고 눈물로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김옥수는 점점 무너졌고 결국 아무도 믿지 않는 초라한 노파가 되어버렸다. 김옥수는 손을 덜덜 떨었다. 박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김옥수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나는 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박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다예요? 김옥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야. 그게 내가 가진 전부야.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해야겠네요. 시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가게 앞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젊은이가 대체 뭔 일로 저러는 거야? 김옥순이 저 사람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봐. 그러나 박도연의 머릿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눈앞의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30년 전 그를 버린 여자. 30년 전 그를 팔아넘긴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흐느끼는 여자. 이제 난 뭘 해야 할까요? 박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는 이 여인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마음속이 허전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 그동안 쌓아온 증오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김옥순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도연아? 김옥순이 눈물을 닦으며 박도연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박도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옥순은 한 걸음 다가왔다.
널 이렇게라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흔들리는 손, 오래된 주름, 거칠어진 손끝. 그 손이 박도연의 볼을 만지려는 순간, 탁! 박도연이 그 손을 쳐냈다. 김옥순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박도연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날 만질 자격은 없어요. 김옥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렇겠지. 박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이제 나는 돌아갑니다. 김옥순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게 마지막이야? 네. 너 다시는 안 올 거야? 네. 김옥순의 몸이 휘청거렸다. 박도연은 가게를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쿵! 김옥순이 바닥에 쓰러졌다. 박도연은 반사적으로 돌아보았다. 김옥순은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엄마. 박도연이 그제야 소리쳤다. 김옥순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누구 좀 불러요. 빨리 119. 가게 앞에 서 있던 시장 상인들이 당황하며 달려왔다. 김옥순 씨, 정신 차려요. 빨리 앰뷸런스 불러. 박도연은 김옥순을 부축하며 흔들었다. 엄마, 엄마. 김옥순이 흐린 눈으로 박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박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그러나 김옥순의 손이 축 늘어졌다. 엄마. 그 순간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시장 골목을 울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도연은 하얀 병원 복도를 지키고 서 있었다. 의사가 다가왔다. 가족분이신가요? 박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어서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다. 김옥순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연이 들어오자 김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도연아? 박도연은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그 손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손. 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김옥순이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김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은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주름지고 너무도 작아진 손. 그러나 그 손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손이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김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도연은 그 손을 꼭 감쌌다. 이제 집에 가요. 김옥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창가에 걸린 채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30년 전 비 오는 날. 그날 김옥순은 등을 돌렸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울면서도 문을 닫고 아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했다. 그리고 30년 후 박도연이 그녀를 외면하려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살아봐요. 김옥순이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내가 가도 되겠니? 박도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나를 찾았던 것처럼 나도 엄마를 찾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같이 가요. 김옥수는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30년간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이 아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부터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는 한쪽엔 미국행 비행기가, 다른 한쪽엔 한국 땅이 펼쳐져 있었다. 김옥수는 흔들리는 눈으로 박도연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니? 엄마, 나 혼자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싶어요. 김옥순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내 발목만 잡을 텐데.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든 틀렸든 나는 그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김옥순이 흐느꼈다. 박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이제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